안녕하세요. 한없이 기구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아버지로, 남편으로 결국 홀로 남아야 했던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박인호입니다. 올해 71살, 평생을 성실히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내와 함께 밥 지어 먹고 자식들 소식 가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어느 날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집도 아내도 자식도 남은 노후도 다 잃을 뻔한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초봄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던 아침이었습니다. 영도 바닷가 동네 특유의 비릿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조선소에서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가 똑똑 똑똑 울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면서 매일 아침 들었던 그 소리. 하지만 그날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아내 윤명자와 함께 집 앞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생선 비린내와 갓 튀긴 어묵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도 바닷가 동네라면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냄새였죠. 골목 어귀 철공소에서 나오는 쇠타는 냄새까지 뒤섞여 우리네 삶의 냄새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닭볶음탕 해줄게. 감자 듬뿍 넣고 닭은살이 연한 걸로 사와야 돼. 아내는 제 팔을 끼고 천천히 걸으며 늘 하던 소리를 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엔 언제나 그 특유의 정이 묻어났습니다. 46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제게 밥해주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손톱 밑에 밴 마늘 냄새, 앞치마에 밴 된장국 냄새까지. 그 모든 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향기였습니다. 그래, 그 국물 한 숟갈이면 세상 근심 다 잊히지. 당신만 있으면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내의 닭볶음탕은 정말 별미였거든요. 고춧가루를 볶아서 맛을 우려낸다든지 묵은지를 살짝 넣어서 감칠맛을 낸다든지 그런 비법들이 하나둘 쌓여서 우리 집만의 맛이 됐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 냄새만 나면 방에서 쪼르르 달려나와 숟가락을 들고 기다렸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 준성이와 미영이 연락이 뜸하네. 아들 준성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다고 정신없다 하더니 명절에도 못 내려왔습니다. 딸 미영이도 시집가서는 본가 생각할 틈이 없는 모양이었고요. 하긴 젊은 사람들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하죠. 우린 그저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골목 초입에 있는 구멍가게 앞을 지나면서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동네 사시는 김점순 할머니였어요. 인호 씨, 오늘도 장 보러 가네요?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에이, 늙으면 뭐가 건강해. 그래도 이렇게 아침마다 마주치니 반갑네. 점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계셔서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 그때만 해도 저는 그 할머니보다 제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얘기, 건강 얘기까지 평범하디 평범한 대화였죠. 여보, 요즘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욱신거려. 명자가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하나둘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저도 허리가 뻐근할 때가 잦아졌고 밤에 잠들기 전에 다리가 저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병원 한번 가봐야지. 무릎 주사 한 대 맞으면 좋아질 거야. 에이, 뭘 그런 걸로 병원까지. 파스 붙이고 며칠 쉬면 나을 텐데. 명자는 늘 그랬습니다. 병원 가는 걸 싫어했어요. 돈 쓰는 것도 아깝다 했고 무엇보다 병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귀찮게 한다며 피했죠. 제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를 즈음 생선장수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싱싱한 갈치요. 오늘 잡아온 싱싱한 갈치. 고등어도 있어요. 비린내 안 나는 고등어. 시장 특유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장복이 나온 아줌마들의 흥정 소리,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내는 부릉부릉 소리, 어디선가 나오는 라디오 소리까지 모든 게 뒤엉켜서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어요. 오늘은 뭘 사지?
갈치조림 할까? 아니면 고등어구이? 명자가 생선가게 앞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금 비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괜찮아? 걸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응? 뭐가 이상해? 그냥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런 거야. 명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며 넘어갔죠. 그 순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의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와서 밥 해 먹고 저녁에는 뉴스나 보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단 몇 초 만에 제 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제 팔을 놓아버렸습니다. 처음엔 뭔가 살 것을 보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명자가 허공을 더듬듯 손을 내저으며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 다음 순간 명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 가슴팍을 내려쳤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왜 그래? 제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고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생선장수 아저씨도 달려와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거든요. 눈동자가 흐려져가는 그 순간을 보는 제 가슴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꺼내서 바닥에 던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영도 남항시장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내를 무릎에 눕히고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명자야, 명자야, 정신 차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며 골목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들것을 펼쳤습니다. 하얀 들것 위에 아내의 몸을 조심스레 실어 올리는 그 모습을 보니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보,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정신만 차리면 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며 쿵하고 철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저는 정신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기계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심전도 소리였죠. 그 규칙적이던 소리가 가끔 불규칙해질 때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불규칙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제 앞에 서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이 꽤 많이 들 겁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최소 3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게 들려온 말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3천만 원. 돈이라면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는데 집은 있었지만 그것마저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해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 아내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의식을 잃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갖 관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고 기계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며 두 손을 움켜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저 사람 없인 저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평범한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끝 모를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복도에 홀로 앉아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시작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들어간 뒤 저는 대기실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지만 그 고통마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아침에 아내와 함께 시장에 나갔던 게 마치 며칠 전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겠거니 하면서도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발걸음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의료진이 주고받는 말소리. 모든 게 뒤섞여서 마치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비와 이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3천만 원이라니. 평생을 살면서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없는데 평생 벌어놓은 돈은 이미 자식들 뒷바라지로 다 써버렸습니다. 준성이 대학 보낼 때, 미영이 시집 보낼 때 그때마다 적금을 깨고 또 깨서 아낌없이 주었거든요. 남은 건 오래된 집 한 채와 적금 몇 푼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집은 대출이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적금은 많아봐야 200만 원 남짓.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적금까지 해약해야 한다고.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게 남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거든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해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며칠 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관들이 몸에 꽂혀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는 아내. 침대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은 하루에 딱 2번, 한 번에 10분씩만 허락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속삭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버텨줘. 우리 아직 같이 닭볶음탕 끓여 먹어야 하잖아. 당신이 감자 큼지막하게 넣어주던 그 맛, 난 아직 잊지 못했어. 하지만 기계음만 삐삐 울릴 뿐이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며 내는 스르륵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구하지? 집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 그날 밤 좁은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먼저 아들 박준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몇 달 전부터 투자 실패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부터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야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준성아, 아버지다.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크게 쓰러졌다. 수술은 했는데 앞으로 치료비가 계속 들어간다. 아빠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사도 위태롭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요. 솔직히 돈 보태드리기 힘듭니다. 그 말에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아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알았다.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아버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해온 아들이었는데 정작 내가 손 내밀었을 때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창업 자금까지 제가 없었다면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 싶었는데 하지만 원망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허탈했을 뿐입니다. 이번엔 딸 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이는 최근 남편과 갈등 끝에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는 건가 싶었는데 마침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미영아, 엄마가 쓰러졌다.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혹시 내가... 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지금 이혼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빚까지 져서 당장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도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내 사정도 있겠지. 미안하다, 괜히 부탁했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을 거야. 너도 힘내고. 전화를 끊자마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희생해 키운 아이들이었는데 정작 제 손을 잡아줘야 할 순간에 자식들은 각자 삶의 무게를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아니, 도망쳤다기보다는 정말로 여유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며칠 뒤 병원비 고지서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금액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540만 원. 그게 이번 달만 내야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는 따로고 중환자실 이용료만 해도 하루에 10몇만 원씩 나가는 거였어요. 원무과 창구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는 일주일 내에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차가운 말투였지만 그 사람도 직업상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손은 이미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지갑도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적금 해약해서 나온 돈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집을 당장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고리대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그런 곳에 손을 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지만 아내를 살리려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 뒤편 골목에서 저는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보기만 해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천만 원 빌리는 거죠? 이자는 월 3알입니다. 월 3알이라니. 한 달에 900만 원의 이자를.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 목숨 앞에서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좁은 병실 복도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거렸지만 제게는 그 모든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결은 가늘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돈 빌리는 것밖에 없네.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흔들고 복도 천장등이 깜박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제 마음처럼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들이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빚은 늘어날 테고 갚을 능력은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살아있는 한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저는 집을 내놔야 했습니다. 30해 넘게 살던 우리 집,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와 낡은 대문,
담벼락에 피어오르던 담쟁이 덩굴까지 모두가 제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곳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서 계약서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금액은 1억 8천만 원. 대출 잔금 1천만 원을 빼면 1억 7천만 원이 손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 돈으로 고리대금을 정리하고 아내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이룬 전 재산이 숫자 몇 개로 계산되는 게 허무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박 선생님, 계약 도장 찍으셔야죠. 중개인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집에서 새빨간 인주를 묻혀 가져다 주는데 그 빨간색이 마치 피처럼 보였어요. 도장을 꾹 눌러 찍는 순간 쿵하고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은 제 청춘이었고 아내와 함께 키워온 자식들의 웃음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준성이가 첫걸음마를 떼던 거실, 미영이가 색종이 접기를 하던 작은 책상. 하지만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중개인이 악수를 청했지만 제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가웠는데 왜인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짐은 이미 대부분 정리했지만 여전히 우리 부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아직도 아내와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오래된 냄비와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자석 메모지도 그대로 있었죠. 장 볼 것 양파, 당근, 닭고기. 명자가 쓴 글씨였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아직 걸려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꽃무늬 블라우스, 검은색 치마, 겨울에 입던 두꺼운 스웨터.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니 아직도 아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서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마당의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을이면 주렁주렁 매달리던 감들, 겨울이면 까치들이 찾아와 쪼아 먹던 모습들.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풍경이 저를 붙잡는 듯 했지만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현관문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뒤돌아보았어요. 텅 빈 집이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 닫는 소리가 아니라 제 노후가 끝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저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바라봤어요. 빨간 지붕과 하얀 벽, 그리고 대문 앞에 놓인 화분들. 새 주인이 들어오면 모든 게 바뀔 테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제 집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고시원뿐이었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낡은 건물, 좁디 좁은 방들이 벌집처럼 들어차 있는 곳이었어요. 복도는 음침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제게 배정된 방은 3층 구석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침대,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천장, 그리고 창문 하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답답한 공간. 공동 화장실에서 풍겨오는 눅눅한 냄새까지 더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란 말이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침대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은 얼룩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이곳이 이제 제가 살아야 할 보금자리였으니까요. 가방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 방 한쪽 벽에 걸었습니다. 결혼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명자는 정말 예뻤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네. 미안해, 많이 미안해. 사진 속 아내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자 고시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풍기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TV 소음, 어디선가 끓이는 라면 냄새가 뒤섞이며 제 잠을 앗아갔습니다. 위층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렸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모든 소음이 얇은 벽을 통해 그대로 전해져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건 매달 돌아오는 이자 톡촉 전화였습니다. 고리대금 3천만 원에 월 이자 900만 원. 집을 팔아서 원금은 갚았지만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보세요, 박인호 씨?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하겠습니다. 박 씨, 우리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어느 날은 고리대금 업자 직원이 고시원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번들거리는 머리를 한 남자였는데 웃고는 있지만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힘없고 늙은 노인네에게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선생, 이자라도 갚으셔야죠. 우리도 곤란합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빌듯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곧 마련해 보겠소. 선생님,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도.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부탁하니요. 남자가 떠난 후 저는 고시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른 방 사람들이 문틈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든 벌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운 비린내와 함께 먼지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아마 근처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인 것 같았어요. 인력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었고 그 틈에서 제 흰 머리와 굽은 허리는 유독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르신도 일하러 나오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줄에 섰습니다.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 상관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소개소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일하러 왔소. 여긴 힘쓰는 일만 있습니다. 어르신 나이엔 무리예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간절히 말했어요. 제발 기회만 주시오. 아직 할 수 있소. 못하면 그땐 제가 책임지겠소.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다치시면 저희 책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첫 공사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인 곳이었어요. 철근을 나르고 자갈을 퍼올리고 시멘트를 섞는 일. 처음엔 그저 무거운 줄만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젊은 일꾼이 다가와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친절보다 무시가 더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이는 빠져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게 제 마지막 끈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젊은 일꾼들은 모여서 도시락을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저녁 무렵 공사장에서 돌아오는 길.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고 발바닥은 화끈거렸습니다. 안전화가 발에 맞지 않아서 계속 쓸렸거든요. 고시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겨우 버텼네. 나 아직 살아있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방 안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박였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철제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단조로운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맨손으로 세상과 맞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저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고시원 복도에 퍼지는 컵라면 냄새와 덜컹거리는 옆방 문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가슴이 답답해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또 인력시장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목을 돌려보니 목뼈가 뚝뚝 소리를 냈어요.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며칠 새 더 깊어진 주름, 푹 꺼진 뺨, 그리고 혈기 없이 노란 얼굴색.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꿰어 신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버텨야 한다. 이걸 놓치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해.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전화로 큰 소리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절망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인력시장까지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전 재산이 10,000원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아침값으로 3,000원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아예 굶고 일할 수는 없었거든요. 공사장은 늘 분주했습니다. 굵직한 철근이 쿵쾅 바닥에 떨어지고 크레인이 움직이며 내는 경고음, 기계들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도 일꾼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기 철근 좀 더 가져와. 시멘트 떨어져 간다. 반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은 저쪽에서 자재 좀 옮겨주세요. 무거워도 천천히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무릎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큰거렸고 허리는 삐끗할 듯 버거웠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욱신거렸는데 파스를 붙여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품삯 8만 원. 그 돈이 제겐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철근 다발을 어깨에 올리는 순간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전모가 자꾸 흘러내려서 한 손으로는 그걸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균형을 잡아야 했어요. 발밑에 자갈들이 굴러다니면서 발목을 삐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일꾼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야, 저 어르신 아직도 버티시네. 그러다 쓰러지는 거 아냐? 나라면 벌써 집에 갔을 텐데.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무시당해도 좋았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그래야 아내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봄철이었지만 공사장은 이미 찜통이었어요. 철근과 시멘트에 반사된 햇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고 먼지가 코와 목을 칼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물 좀 드세요. 젊은 인부 하나가 물통을 건네줬어요. 고마웠지만 그 친절 속에도 연민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친 동물을 보살피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어요. 정오 무렵 햇볕이 공사장 철판을 달궈 공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져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소금기 있는 땀방울이 입술에 닿으면서 씁쓸한 맛이 느껴졌죠. 철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발밑이 휘청거렸어요. 철근을 놓칠 뻔해서 황급히 붙잡았는데 그 무게에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허리는 계속 욱신거렸거든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비계 위로 올라가서 자재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비계를 올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높이가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위험하니까 제가 올라갈게요. 젊은 인부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문제 없어. 사실은 무서웠어요. 높은 곳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제 몫은 줄어들 테니까요. 사다리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축축히 맺혀 있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천천히 오세요, 어르신. 아래서 누군가 외쳤지만 그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 기계 소리에 섞여서 희미하게만 들렸어요. 비계 위에 올라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발판이 생각보다 좁았고 바람에 몸이 흔들렸어요. 손잡이를 꽉 붙잡고서야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재를 옮기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발판에 묻어있던 먼지와 기름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급하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쿵! 몸이 허공에 뜨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갔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명자야.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곧바로 거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등부터 땅에 부딪히면서 온몸에 충격이 전해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희미하게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빨리 119 불러. 정신 좀 차려보세요. 피가 나고 있어.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까맣게 변해갔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누군가 제 얼굴을 붙잡고 흔들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의 입이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밀려왔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니 등과 다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했어요. 큰 골절은 없지만 인대가 손상되고 타박상이 심합니다. 당분간은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분간 일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 그 기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시원 월세도 내야 하고 밥값도 내야 하는데 게다가 아내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퇴원 수속을 하려던 순간 간호사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치료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총 68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2만 원 남짓 뿐이었어요. 68만 원이라니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갚을 수 없을까요? 지금은 정말 돈이 없어서. 간호사는 곤란하다는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동정도 있었지만 규칙은 규칙이라는 냉정함도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려우셔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회복지사.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게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니. 평생 남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저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절뚝이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가 준 진통제 몇 알이 전부였어요. 물리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게는 모든 게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버스가 싱하고 지나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차 배기가스 냄새와 음식점에서 나오는 냄새들이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저는 인도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다리에서 올라오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어쩌면 좋을까? 몸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바닥에 먼지와 섞여 얼룩만 남겼어요. 벤치 밑으로 담배꽁초와 휴지 조각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제 신세도 그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학교 가방을 맨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가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만 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집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없는 상태. 이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 때문에라도 말이에요. 병원에서 나온 날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고시원 방에 들어섰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다른 주민 하나가 저를 힐끔 쳐다보며 지나갔는데 그 시선에서 연민과 무관심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형광등의 깜빡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고 환풍기 소음은 웅웅거리며 귀를 울렸습니다. 침대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공사장은 끝이구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몸은 이미 부서진 듯했고 주머니 속 병원비 고지서는 무겁게 눌렀습니다. 68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아. 나 같은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 동네를 둘러보니 다른 어르신들도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들의 굽은 등과 느린 걸음걸이가 곧 제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처 철물점에서 낡은 장바구니와 녹슨 손수레 하나를 빌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폐지 주우실 거예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 그냥 쓰세요. 어차피 창고에 굴러다니던 거라. 그 작은 친절에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이 모두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캔들, 버려진 종이 상자들, 젖은 신문지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캔을 주워들 때 손이 떨렸어요. 마치 뭔가 금지된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서 돈을 벌어야 하다니.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주워 담는 동안 허리뼈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리에서 올라오는 통증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당장 내일 굶어야 했으니까요. 철컥 철컥. 손수레 바퀴가 비포장 인도 위를 굴러가며 내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민망했어요. 마치 온 동네에 여기 폐지 줍는 늙은이가 지나간다고 알리는 것 같았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또 어떤 이는 아예 고개를 돌려서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제 얼굴은 점점 달아올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돼버렸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 상가 뒤편, 버스 정류장 주변.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어요. 새벽 바람이 차가웠지만 일하다 보니 땀이 났습니다. 첫날 모은 폐지를 가득 담아 고물상에 가져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문을 막 연 참이었어요. 주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해보시나 봐요? 이거 다 해도 4,000원밖에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새 모은 게 고작 4,000원이라니. 마음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주인이 저울에 달아보고 계산해서 동전 몇 개를 제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동전들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쓸쓸한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굶지 않았구나. 국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다니 제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박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가끔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아는 사람과 마주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동네에서 인사하던 사람들, 그들의 시선에서 연민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운동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짐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어요. 어디에 가면 쓸만한 페이지가 많이 나오는지, 언제 나가야 다른 분들과 겹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늦게 나갔다가 다른 어르신과 마주쳤어요. 저보다 더 연로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등이 많이 굽어 계셨어요. 이봐요. 여기는 내가 늘 다니는 곳이에요. 그 말에 저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괜찮아요. 다만 서로 겹치지 않게 조심해야죠. 그분과 헤어지면서 생각했어요. 페이지를 줍는 것에도 나름의 규칙과 영역이 있다는 걸. 이것도 하나의 생존 경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늦은 밤,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가서 버려진 상자를 주워 담고 있을 때였어요. 비에 젖은 종이 상자들은 무겁고 찢어지기 쉬워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낡은 비닐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바람 때문에 별 소용이 없었어요. 옷은 이미 젖어 있었고 손은 차가워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경쟁이 적어서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한 청년이 제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고 있었어요. 아, 아니야. 괜찮네. 내일인데 뭘.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젊은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수레에 종이박스를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비도 오고 하니까요. 그 청년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는 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고맙네. 정말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젊은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청년은 몇 분 더 함께 도와준 후에 말했어요. 어르신 몸조리 잘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 고맙다. 자네도 감기 조심하고. 청년이 사라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네. 내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었나 봐. 오늘 한 젊은이가 나를 도와줬어. 그 아이 덕분에 마음이 좀 따뜻해졌지. 비록 손수레를 끌며 페이지를 주워야 하는 처절한 하루였지만 제 마음에는 오랜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 청년의 친절이 제게 그런 희망을 주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예전처럼 쓸쓸하게만 들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당장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청년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폐지를 줍던 어느 날 저는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손수레를 도와주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돌아보니 그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폐지를 주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배는 고팠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니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 못 먹었네. 뭐 국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지. 그 말에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오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젊은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니야, 괜찮다. 자네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떡해?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청년의 말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손수레를 끌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30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뵙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늙은이를 보고 뭐가 그렇게 생각날 게 있단 말인가요? 식당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는데 간판도 수수했고 외관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느낌이 몰려왔어요. 식당은 허름했지만 정갈했습니다. 테이블은 6개 정도 있었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짧은 메모와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작은 주방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겨나왔고 어디선가 끓이는 국물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가 제 가게예요. 작긴 하지만 나름 정성껏 하고 있어요. 민호는 저를 한 테이블에 앉혔지만 곧 주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부탁 말인가?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 식당에 요리 보조가 필요합니다.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자리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 낯설고도 절실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폐지를 줍는 늙은이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리라곤 해본 적이 없네. 그냥 집에서 밥해 먹는 정도지.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면 돼요. 설거지, 야채 손질, 그런 거요. 대신 제가 요리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의 말 속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자네,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도우려고 하는 건가? 그냥 뭔가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르신 보시면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민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대신 민폐 끼치면 언제든 그만두겠네. 그날부터 저는 민호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설거지와 야채 다듬기, 테이블 닦기 같은 일들. 손이 많이 거칠어져서 처음에는 접시를 깨뜨릴 뻔도 했고 칼질도 서툴러서 민호가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방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칼을 잡을 때마다 손이 떨렸고 국자를 휘저을 때마다 팔이 뻐근했지만 마음만은 오랜만에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만들어 보신 음식 같은 거 있으세요? 뭐, 닭볶음탕, 갈비탕 뭐, 그런 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감자가 툭 하고 도마에 떨어졌어요.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자가 즐겨 해주던 요리, 주말이면 어김없이 큰 냄비를 꺼내놓고 닭볶음탕을 끓이던 모습, 닭볶음탕은 내 손맛이야 하며 웃던 얼굴, 그녀와 함께 감자 깎던 부엌 풍경, 아이들이 엄마 언제 다 돼? 하고 보채던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아내랑 자주 해 먹었네. 그냥 평범한 닭볶음탕이지.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제법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 직접 해본 적은 없네. 괜찮아요. 기억나는 대로 해보세요. 민호의 격려에 저는 마지못해 앞치마를 메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닭을 꺼내고 찬물에 한번 헹궜어요. 명자가 늘 그렇게 했거든요. 핏물부터 빼야 국물이 맑아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 감자, 당근,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지만 조심조심 해나갔어요. 낡은 양은 냄비에 닭과 물을 넣고 저는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일은 민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먼저 묵은지 한 줌을 찢어 넣었습니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르신, 닭볶음탕에 묵은지를요? 그래. 이게 비밀이네. 푹 익어 신맛이 밴 묵은지가 국물의 깊은 뒷맛을 잡아줘. 처음엔 이상할 것 같지만 끓이고 나면 전혀 다른 맛이 나지. 그리고 고춧가루와 간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고추장을 꺼내려 하자 저는 손을 저었어요. 고추장은 쓰지 마. 고춧가루와 간장으로만 맛을 내야 국물이 깔끔해. 명자가 늘 그러더군. 마지막으로 양파 한 개를 곱게 갈아서 넣었습니다. 민호가 또 의아해했어요. 양파를 갈아서요? 설탕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거야. 그리고 국물이 한결 부드러워져. 이게 우리 집 비밀 레시피였네. 냄비를 올리고 중간불에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냄새가 나지 않더니 10분쯤 지나자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주방 가득 퍼졌어요. 들깨가루의 고소함과 감자의 포슬한 냄새가 더해져 어린 시절 아내와 함께 웃던 그 순간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민호도 코를 킁킁거리며 감탄했어요. 와, 냄새부터 다르네요. 보통 닭볶음탕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잠시 뒤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명자와 함께 부엌에 서서 이 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거든요. 국물이 적당히 우러나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는 눈이 커지며 말했어요. 와, 어르신, 이건 그냥 닭볶음탕이 아닙니다. 깊이가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비밀은 간단해. 묵은지 한 줌, 고춧가루와 간장, 그리고 갈은 양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네. 아내가 늘 그러더군.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끓이면 음식이 달라진다고.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명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맛이라면 식당 대표 메뉴로 내세워도 되겠어요. 손님들이 분명 좋아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손맛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자가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집 식탁을 지켜주던 그 맛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맛볼 수 있게 됐다니. 그런데 손님들이 정말 좋아할까? 물론이에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는 메뉴판에 새로운 글씨를 적었습니다. 추억의 닭볶음탕 3만 원. 벽에 걸린 메뉴판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레시피가 다시 살아났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추억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페이지를 주우며 바닥으로 떨어졌던 인생.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식당의 주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첫 손님이 추억의 닭볶음탕을 주문했어요. 중년 부부였는데 한 숟가락 맛보더니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이 맛.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네. 정말 그래요. 어디서 이런 레시피를 구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찼어요. 명자의 손맛이 다른 사람들의 추억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명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메뉴판에 추억의 닭볶음탕 글씨가 적힌 날, 작은 식당의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몇몇 단골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 메뉴를 바라봤어요. 주방 안에서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도 손끝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요리를 한다는 사실이 손끝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년 부부가 테이블에 앉아서 말했거든요. 사장님, 추억의 닭볶음탕 하나 주세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민호가 주방으로 와서 주문을 전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로 손님들이 좋아할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양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가 주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묵은지의 신맛과 고춧가루의 칼칼한 향, 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곱게 간 양파에서 퍼져나오는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졌어요. 냄새만으로도 옛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국자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불은 이 정도면 될까요? 조금만 더 세게. 닭이 부드러워지려면 이 열기가 필요하지. 그 대화는 짧았지만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주방을 지켜온 동료들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민호도 제 요리법에 금세 익숙해졌고 저도 그 청년의 성실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닭볶음탕을 내어갔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주문한 부부가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을 저는 주방에서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첫 손님이 닭볶음탕을 맛보던 순간 작은 한숨 같은 소리가 식당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이 맛. 어디서 많이 먹어본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네. 말을 꺼낸 부인이 눈가를 훔쳤어요. 옆에 앉은 남편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깊은 맛이 집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그 반응을 본 다른 손님들도 연이어 주문을 넣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희도 추억의 닭볶음탕 하나 주세요. 여기 테이블도 추가요. 식당 안이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작은 주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제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단순히 음식을 팔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혔던 손맛과 기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추억의 닭볶음탕 주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오후에도 저녁까지 계속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냄비를 끓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명자야, 내 손맛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구나. 며칠 뒤 동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기 영도 바닷가 근처 식당 알아? 닭볶음탕 끝내준다더라. 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방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솜씨가 장난 아니래. 길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는데 제 이야기더라고요. 처음엔 민망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고 주말이 되자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6개뿐인 테이블이 모두 차고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이런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는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희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죽은 아내의 손맛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나는 그저 따라했을 뿐이지. 그 목소리에는 겸손이 묻어 있었지만 제 눈동자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젊은 여자 기자였는데 카메라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박인호 선생님 맞으시죠? 요즘 이 동네에 특별한 닭볶음탕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신문에 나갈 만한 이야기가 제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자는 취재 노트를 펼쳐놓고 연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하신 건가요? 비결은 무엇인가요? 닭볶음탕에 담긴 의미가 있으신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요리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 함께했던 아내가 늘 해주던 맛이 있었지요. 그 맛을 잊고 싶지 않아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한테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닭볶음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함께한 사람의 흔적을 담은 그릇이지요. 기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펜을 놀리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맛집 기사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가 되겠군요. 며칠 뒤 신문에 커다란 제목이 실렸습니다. 페이지를 줍던 노인, 이제는 닭볶음탕으로 희망을 끓인다. 기사에는 제 얼굴 사진과 함께 과거의 고단한 삶과 식당에서 다시 시작한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었어요. 페이지를 줍던 시절의 모습부터 지금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까지 민호가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기사 정말 잘 나왔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신문이 발간되자 식당은 더욱 붐볐습니다. 기사에 감동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멀리까지 찾아왔어요. 어떤 손님은 울산에서, 어떤 손님은 대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닭볶음탕 한 숟갈에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 했어요. 제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감사했습니다. 신문 기사 이후로 전화도 많이 걸려왔어요. 다른 신문사에서도, 라디오에서도, 그리고 놀랍게도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인호 선생님, 저희는 KBS 다큐멘터리 제작팀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카메라 앞에서 제 지난 삶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페이지를 줍던 모습,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던 모습까지 다 나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민호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해보세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미 신문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계시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촬영은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방에서 칼질하는 장면, 닭볶음탕을 끓이며 아내 명자를 떠올리는 장면, 페이지를 줍던 시절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겼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작진들이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어요. 그들의 눈에서도 때때로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전국 곳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힘든 상황인데 선생님을 보며 다시 살아볼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선생님 같은 분이셨는데 많이 생각나네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은 하나같이 울먹였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방송 이후로 식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작은 골목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예약 전화를 받느라 분주한 민호,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저.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습니다. 삶이 힘들었는데 한 그릇에 위로받고 갑니다. 이 맛 잊지 못할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보고 있지? 내가 남긴 닭볶음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요리사가 되었다니. 주방 한켠에 홀로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알겠다.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었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건네는 것.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였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자가 남겨준 레시피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닭볶음탕을 먹고 위로받을 거라고,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거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서 이렇게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다니,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 바쁠 때 식당 문이 조심스레 열렸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민호가 주방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 아드님 같으세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오랜 세월 외면당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박준성.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막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가자 준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방진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 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한동안 잊고 살려 했던 얼굴이지만 얼마나 그리워했던 얼굴인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싶을 만큼 그리운 얼굴이었어요. 준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효한 아들이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식당 안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젓가락을 멈춘 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라. 여기서 이럴 일 아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보는 중이다. 아버지께 용서받기 전에는 일어설 수 없어요. 준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속 오래된 벽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분명 화가 나 있어야 할 텐데 왜인지 눈물부터 났습니다. 너, 회사는 어떻게 됐니? 망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서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준성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어요. 돈도 성공도 아버지만큼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만 일어나. 준성을 일으켜 세우면서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미영이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미영이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미영이가 꽃다발을 테이블에 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외롭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불효했어요. 미영이는 주방 한쪽에서 흐느꼈습니다. 민호가 눈치를 살피며 물컵을 건네주었고
식당 안 공기는 무겁고도 뜨거웠어요. 저는 천천히 미영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밤에 악몽 꾸고 울면 누가 밤새 안아주었는지 기억하니? 아파서 병원 갈 때 누가 업어주었는지 기억하고 있니?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런데 너희는 날 버렸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절절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아직 분노가 꿈틀거렸지만 그 분노는 그동안의 그리움 앞에서 금세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자식은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애들이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매몰차게 구냐고 하겠지. 그 말에 미영이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자식은 주말마다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준성이는 홀에서 서빙을 도왔고 미영이는 주방에서 채소를 손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준성이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끓여주신 닭볶음탕이에요. 특별한 레시피가 있거든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손주들도 따라왔습니다. 준성이의 딸 지민이는 올해 8살이었는데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면서요? 그럴까?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요리 배우고 싶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산소에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엄마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명자 무덤에 혼자 가는 게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는 함께 가야지. 주말 가족 모두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풀벌레 소리가 묘비 사이를 울렸어요. 아내 명자의 사진이 새겨진 묘비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왔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준성이와 미영이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제부터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지민이도 작은 손으로 꽃을 받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희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두 자식과 함께 껴안았어요. 됐다. 이제 다 잊자. 새로 시작하자.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손주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주말마다 식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손님들의 환호로 가득했어요. 준성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이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내가 바라던 대로 됐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고마워, 명자야. 내가 남겨준 닭볶음탕 덕분에 나도 아이들도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뛰어와서 제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닭볶음탕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지민이 위해서 만들어줄게. 와, 그럼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요리 제일 잘한다고. 아이의 맑은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밤 고시원을 나와서 아이들이 마련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길고 긴 여행이 끝났네. 이제 정말 집에 온 기분이야.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모든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니. 폐지를 줍던 그 절망적인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가 남겨준 닭볶음탕 레시피 하나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이제 제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